자, 여러분 같이 오늘 개강이네요. 같이 인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2기보다는 좀 어려워졌다라는 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3기는 확실하게 응용 부분으로 많이 넘어갈 겁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2기처럼 단순 개념을 묻는 문제가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도 시험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대략적으로 유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구체적인 걸 물어보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응용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 3기는요, 이 3가지 유형의 패턴을 매 회차마다 그렇게 다양하게 실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문제만 계속 엄선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한 회차 문제 낼 때 항상 3배수를 내거든요. 3배수를 내서 거기에서 괜찮은 걸 뽑아요. 그래서 이제 한 거라서 아마 2기보다는 좀 어려울 겁니다. 확실히 좀 어려워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지금 모의고사들도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3기는 좀 어렵게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불과 한 2, 3주 전만 해도 한 100일 때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할만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힘들어요. 이제는 힘들어요.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아낌없이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처럼 늦게 온 친구들, 그 다음에 혹시나 그날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진 친구들, 자, 원래는 안 되는데요. 제 수업에 한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빠진 친구들은 그 다음 주라도 답을 내면 채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 더, 혹시나 제가 채점까지 못 해드리지만 혹시나 타강상이 모의고사를 풀다가 그걸 모르겠다, 들고 오십시오. 그것도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혹시나 그 주에 내가 늦었다, 혹은 내가 혹시나 그 주에 못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약속만 하나 해주시면 돼요. 오픈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시간을 재서 집에서 딱 풀어가지고 저한테 그 다음 주에 갖다 주시면 제가 채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부담 없이 시험을 일단 무조건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거는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 3기 첫날입니다. 아마 첫날이라서 이것저것 좀 해야 될 게 많은데요. 아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기에 인사에 한정해서 5시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회차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을 못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일단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그 형제 시험이라고 하는 경영 지도사 시험이 있습니다. 자, 경영 지도사 시험이 우리 일반인에게 시험 자체를 공개한 게 제 기억에 17회부터 진행을 했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7회차부터 가장 직전 연도인 2022년도 것까지, 2023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험을 안 봤어요. 그래서 2023년도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제가 답을 다 적어서 카페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23년도 경영지도사 시험이 좀 중요한 이유가 그해 경영지도사 시험에 나왔던 주제가 공인 노무사 시험에 나온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쉬울 거예요. 내용 자체는 쉽지만 그 주제가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경영 지도사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할 겁니다. 근데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고, 자, 작년에 제가 어떻게 수업을 5번 진행을 했냐면요. 일단 2번은 경영 지도사 시험을 제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 2번은요. 신림동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모의고사를 제가 다 풀어보고 거기에서 같이 볼만한 것들만 뽑아서 한 번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번 수업을 했고요. 마지막 한 번 수업은 시사 주제를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했습니다. 자, 근데 금년은 약간 바꿀까 해요.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경영 지도사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대략 한 번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번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대신
신림동에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강사님들의 모의고사 문제를 3회 동안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문제를 쭉 다 지금 풀고 있거든요. 쭉 풀고 거기에서 우리 교재에 없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조합하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문제들에 한해서 제가 다시 재편집을 해서 같이 수업할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시사 주제를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3기는 이렇게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일단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여러분들 제가 이거 무슨 전도 같이 하나 드린 거 있잖아요. 요걸 일단 한번 펴보죠. 자, 오늘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가 빠지지 않게 여러분들 잘 챙기십시오. 자, 여러분들 전도 지금 있는 거, 그게 뭐냐면요. 1회차부터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 1회차부터 작년도에 31회차까지의 출제되었던 범위를 전부 정리해 둔 겁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합시다. 됐죠?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그 전체 기출 나왔던 걸 한번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일단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딱 봐도 여러분들 골고루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이요. 어떤 특정한 주제에 한정해서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런 우를 절대 범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유예생 이상인 친구들은 절대 시험 전에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시험에 다가올수록 자꾸 급하니까 몇몇 파트를 찍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큰일 납니다. 어디에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나오는 분야가 전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전체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예생 이상인 친구들은 절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시험 직전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거기 봐봐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여기 아니군요. 잘못 생각했는데. 제 경영조직론이었군요. 경영조직론은 잠깐만 예를 들면요. 안 하는 친구들 상관없어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건데 뭐냐면 작년에 경영조직론에서 30회 노무사 시험에 의사결정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경영조직론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31회차는 의사결정은 안 나오겠지. 지난 회에 나왔는 파트니까 안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31회차 어떻게 됐습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 있는 게 그 회차에 나왔다고 그 다음 회차에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공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굉장히 지금 공부하는 연차가 짧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전체를 공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전체를 훑기는 해야 돼요. 훑기는 훑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조금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5개 파트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계속 분석을 해본 결과 그 5개 파트에서 운이 좋으면 3문제 중에 2문제가 나와요. 2문제가. 그래서 그 5개 파트를 일단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인사관리의 한 5대 주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맨 위쪽에 제가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 분류표는 우리 기본서의 챕터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인사관리 있죠. 인사관리. 그 맨 위쪽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오른쪽으로 5번째 가면 있는 거. 그 인사관리. 그 다음에 모집 선발관리. 인사관리랑 그 옆에 모집 선발관리.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교육훈련관리. 그 다음 다시 한 칸 띄우고 임금관리. 그리고 2칸 지나서 노사관계 유지관리까지. 그 5개가 시험에서 많이 나올 때는 2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좀 시험 내가 올해 동차다 혹은 정말 좀 진입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런 친구들은 혹시 내가 어디냐면요. 다시 인사관리, 모집 선발관리, 교육훈련관리, 그 다음에 임금관리, 그 다음에 노사관계 유지관리 이렇게 5개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운이 좋으면 2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5개 주제는 반드시 힘을 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장담컨대 올해도 여기에서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유예생 이상 친구들도 반드시 여기 공부할 때는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알겠죠? 여기에서 어떤 구석진 곳에서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안쪽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보면 노사관계 유지관리를 보십시오. 노사관계 유지관리를 보면요, 대략 23회차부터 금년도의 31회차까지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사관계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노사관계 유지관리는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도 혹시나 제가 계속 공부를 좀 더 해볼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혹시나 내용이 좀 더 필요하다고 싶으면 강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싶으면 제가 특강을 열 겁니다. 그런데 굳이 강의를 안 해도 된다면 카페에다가 제가 자료를 계속 업로드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까지도 한 번은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여기 파트를 보면요, 이걸 여러분들 보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안 나온 부분이 적혀 있어요. 안 나온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자, 어디가 안 나왔냐면요, 오늘 제가 그래서 시험을 낸 건데 인사 이동 관리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 참고로 경영 지도사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꽤 많이 나왔어요. 승진과 전환에 대해서 꽤 많이 나왔는데 우리 시험은 참 이상하리 많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 강사님들 모의고사를 봐도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매년 인사 이동 관리 승진 파트를 출제를 하고 계세요. 그 말인즉슨 모두가 이 부분이 비어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사 이동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승진과 전환과 강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승진과 전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여러분 하나 체크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비어 있는 데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 여성 인력 관리입니다. 여성 인력 관리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성 인력 관리는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게 남성과 여성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내기가 민감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나오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부족한 친구도 여기는 뭐만 보면 되냐면, 자, 유해생은 다 봐야 돼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도 다 봐야 되고, 지금 이제 동차생이거나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여기 파트에서 뭘 중심으로 보면 되냐면 유리천장. 예, 그게 여기서 나온다면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천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자, 의외로 굉장히 기타 주제에 해당되는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오른쪽에 국제인사관리입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거기 보면 총 몇 번 나왔냐? 4번이나 나왔습니다. 4번이나. 그래서 왜 그런가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차 뭐로 되고 하고 있습니까? 글로벌 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인사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교수님들의 채점평을, 과거 채점평을 봐도요, 실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최대한 시험에 구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업에서 현재 중요하게, 인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시험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얼마든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인사관리도 반드시 좀 작은 주제지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걸 제외하면 가장 여러분들한테 불이타라고 불렸던 문제들이 주로 어디에서 나왔냐면 거기 맨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전략적 인사관리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30회 노무사에서는 자원 기반 관점과 인사 부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트가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뭔가 굉장히 난해한 어떤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릴 거는 전략적 인사관리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빠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기출문제 풀 때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러니까 그게 몇 회차 문제냐면 15회차 문제 한번 보세요. 전략적 인사관리의 15회차를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사 기능의 차이 있잖아. 그쵸? 이걸 제가 그 당시에 문제 어떻게 풀었냐면 마일즈 앤 스노우의 그 전략을 가지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공격적 전략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 마이클 포터의 차별화 전략과 원가 우위 전략을 바탕으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 문제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문제에 또 이상한 게 나오면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기해야 될 거는 전략적 인사관리의 내용과 어떻게 논리적으로 상기시킬 것인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문제에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항상 갖고 다니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나왔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시험 문제 잠깐만 좀 보죠.
오늘 시험 문제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총 3문제였습니다. 총 3문제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주안점을 둔 문제는 문제 2번입니다. 가장 좀 어렵게 내겠다라고 작정하고 낸 문제고, 그 다음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관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점을 착안을 해서 한번 내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 1번 한번 잠깐 보면요.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가 각각 무엇인지 설명하고 직무평가 순서와 방법 4가지를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판사 한 판의 내용만 알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무기술서, 여러분들 직무기술서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핵심 포인트 2가지가 뭡니까? 직무의 내용과 그 다음에 자격 요건, 그렇죠? 그 다음 명세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자격 요건 중심으로 서술한다. 그 말만 적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직무평가 순서는 우리 판사 한 판에 아주 자세하게 흐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평가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수집된 정보를 자료를 정리하고 직무평가 요소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직무평가 방법을 선정해서 마지막으로 직무평가하는 것까지, 그 과정에서 직무평가하는 방법의 4가지를 서술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은 내 문제여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문제 2번이죠. 문제 2번. 자,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면요. A 회사는 최근 몇 년간 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영진들이 회의를 한 결과 외부 컨설팅을 받기로 하였다. 자, 포스트레이드 컨설팅은 A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가 각각 하나하나씩 되어 있죠. 보면 첫째, A 조직 구성원들은 전사적 목표를 구성원들 상당수가 공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사평가 목적이 개인과 집단의 조직 전체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과를 조직 전체 경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개인의 성과를 조직 전체의 경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람들의 경영 성과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답은 뭘까요? 그렇죠. BSC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 문제를 왜 냈냐면, 자 봐요. 이 문제를 처음 냈을 때는 어떤 문구도 같이 들어가 있었냐면 기존의 재무 관점에서 좀 더 기업을 밸런스 있게 바라보기 위해서 이 평가법을 활용한다는 말이 원래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적혀 있으면 누구나 BSC라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봐봐, 여러분들이 그 BSC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게 과거 전통적으로 재무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3가지 관점을 좀 더 추가적으로 그걸 넣어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BSC의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지금 이야기했던 이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개별적인 성과를 조직 전체 경영 성과 과정에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답안에다 적어놨는데요. 어디 있냐면, 자, 여러분들 답안 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답안 5페이지. 자, 거기 보면 답안 5페이지에 가장 위쪽에 봐봐요. 가장 위쪽에 제가 코멘트 달아놓은 부분에 보면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봐봐요. 전사적 목표를 구성원들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 개인의 성과를 조직 전체의 경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BSC에 대한 물음임을 파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BSC는 개별적 목표를 전사적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균형감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 엄밀히 말하면 BSC는 평가법이 아니라 경영관리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목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밸런스 있게 바라보는 경영을 실시해야 되는 거. 그래서 BSC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팀평가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BSC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 조직 전사적으로 이게 밸런스 있게 공유가, 목표가 공유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BSC가 맞습니다. 또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적어놨냐면 BSC 등장 배경에 보시면요, 그 밑에 가운데 또 코멘트 달아놓은 거 봐봐요. BSC는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뭐라고요? 예, 경영관리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평가법이 아니에요. 이건 조직 전체를 밸런스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실행하는 경영관리 기법입니다. 그래서 경영기법이에요. 따라서 전사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조직 전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문 1에서 묻고자 하는 포인트가 그렇죠. BSC가 됩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알겠죠? 그 다음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죠.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점을 보면요. 자, 두 번째 문제점은 어떤 평가 방식인지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봐봐요. 설령 일부 부서에서 목표를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 달성도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평가 방식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극적 계산이 이루어졌음을 보이기 위해서 목표의 하향 조정이 전 부서에 걸쳐 만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뭘 읽어냈어야 되냐? 목표에 의한 관리법 MBO를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가장 여기에서 목표에 의한 관리법을 읽어내야 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다음 연도에 극적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보이기 위해서 목표의 하향 조정이 전 부서에 걸쳐서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에도 보면요. 뭐가 적혀 있냐면 MBO의 단점에 상위에 있는 사람들 혹은 구성원들이 목표를 단합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 거기 제가 이제 조금 더 공부하라고 톱니 효과라는 걸 적어놨어요. 톱니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뭐냐면 회사에서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 이 목표가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옵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다시 올라가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말이냐 똑같냐면 봐봐요. 목표가 매년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게 그럼 뒤로 이렇게 안 좋아지면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지면 뒤로 이렇게 백하냐? 아닙니다. 절대 백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살짝 자 봐요. 여기서 바로 백하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갔다가 한참 후에 이게 안 된다 싶으면 백해 줍니다. 그 다음 또 역시 어떻게 되냐? 거의 비슷하게 갔다가 역시 한참 후에 이게 안 되면 백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톱니바퀴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게 톱니 효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MBO는 바로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읽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 우리 그 답안 8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8페이지를 한번 보면 자, 가운데 보세요. MBO의 단점 중 하나가 바로 톱니 효과이다. 톱니 효과란 일단 어떤 상태에 도달하고 나면 다시 원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기업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에도 톱니 효과가 나타나 일단 한번 높게 설정된 목표는 이후 다시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표에 대한 담합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목표를 낮추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MBO를 적으시면 됩니다. MBO. 자,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노무사 문제의 트렌드가 어떠냐면요. 답안은 되게 간단해요. 답안은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뭐가 어렵냐? 문제를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요. 요즘 우리 시험 문제 트렌드가 그래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올바른 형태거든요. 답을 쓸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지만 그걸 해석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그게 올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자꾸 볼 때 우리 기본서에 어떤 내용이 여기서 이게 들어가는 건가를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이것도 우리가 MBO의 그 몇 개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그걸 만든 문제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제.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죠. 자, 세 번째 문제 보면요. 자, 세 번째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점. 전사적인 실적 개선이 직원의 평가 및 그에 따른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보상은 업적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많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상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랑 관련된 게 아니라 뭡니까? 성과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상은 평가에 맞춰서 됐을 때 그때 뭐가 높아지는 겁니까? 타당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긴 타당성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번째 문제점은 평가 구성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평가 구성 요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게 전제이면서 평가 요소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라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타 실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신뢰성, 타당성, 실용성, 수용성. 여기에
구체성과 전략성과 뭐 민감성 뭐 이런 것들까지 더해지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신타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타당성을 적고 그 타당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본서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리고 3기 때는 제가 지금 문제 내는 이 포인트들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이걸 문제를 찍는다라는 건 말도 안 돼요. 다만 지금 시험이 급박한 상황에서 공부를 지금 충분히 못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직장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그 부분만큼이라도 제대로 공부해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주제들은 꼭 잘 체크해 놓고 공부를 여기 부분이라도 좀 열심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자,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하나 지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볼 거냐면요, 2022년 경영지도사 인사기출문제라고 적혀 있는 걸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제가 직무특성 모형이 나오는 겁니다. 했어요? 자, 경영지도사 시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영지도사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되게 쉽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이 문제들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가져온 경영지도사 시험 그 각종 자료는요, 17회차 경영지도사 시험부터 2022년도까지 전체를 제가 다 풀어보고 거기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 혹은 우리 시험에서 한 번쯤 보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다만 2022년도 거는 그건 제가 작년에 전체를 풀어준 걸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에서 같이 봐야 될, 이걸 왜 다 가지고 왔냐면 제가 어떤 이유로 경영지도사 시험에서 어떤 거는 제외하고 어떤 거는 가져왔는지에 대한 걸 이걸로 설명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한번 보면요, 잘 봐요. 여러분들 문제 1번 한번 봐봐요. 문제 1번. 자, 2022년 경영지도사 인사기출문제 문제 1번을 보면 봐봐요. 직무특성 모형이 나옵니다. 자, 저 봅시다. 직무특성 모형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할 거예요. 그 이 문제 왜 가져왔냐? 잘 봐요. 직무특성 모형을 설명하고 그 다음 봐봐요. 핵심 직무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논하래요. 이런 건 처음 보죠. 여러분들 핵심 직무 차원이 총 5가지가 뭡니까? 그렇지. 기술, 기능의 다양성. 그 다음 뭡니까? 과업의 정체성. 그 다음 과업의 중요성. 그 다음 뭐죠? 자율성. 그 다음 마지막 피드백. 그렇죠. 그럼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거 못 풀 사람 없어. 그리고 여러분 NPS 동기부여 지수 이것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 5가지 핵심 직무의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오는 경영지도사 시험의 각종 개념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우리가 안 봤던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가져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것만. 자, 그 다음 잠깐 보기 전에 여러분들 문제 2번 한번 봐봐요.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을 보면 2022년도에 무슨 문제가 나왔냐? 다면평가, 360도 평가의 개념. 그 다음 두 번째, 장단점. 그 다음 세 번째, 효과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논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기본서에 다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제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기본서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 봐봐. 다시 3번 문제 한번 보죠. 3번 문제. 자, 이런 것도 안 할 겁니다. 자, 봐봐요. 3번 문제도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스마트 워크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워크 뭐 있습니까? 모바일 오피스, 그 다음 재택근무, 그렇죠. 이런 겁니다. 역시 우리 기본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외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넘겨서 4번 한번 볼게요. 문제 4번. 자, 문제 4번도 봐보세요. 경력따세 개념을 기술하고 8가지 유형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못 쓰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제외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외. 그 다음 문제 5번 한번 보죠. 자, 문제 5번을 보면 사내 공모 제도의 도입 목적을 기술하고 장점과 단점을 각각 4가지만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못 본 게 있어. 사내 공모제 도입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책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만 한번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실제로 사내 공모제도의 도입 목적을 물어봤는데 그럼 뭐 우리 기본서에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제 6번 한번 보죠. 자, 문제 6번 한번 보면 봐봐, 여기도 지금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국제인적 자원관리가 나왔어요. 그 보면 국제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본사 파견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현지 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와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시오. 이거 여러분들 TCN, HCN, PCN 했던 거 기억나죠? 그냥 그거 쓰면 돼요. 네, 그거 쓰면 되는 거라서 여기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뭘 볼 거냐? 1번 문제를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경영 지도사 시험에서 문제를 어떻게 선별해 왔는지 아시겠죠? 그래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영 지도사 시험에서 제가 다 풀어보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걸을 거는 다 걸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게 경영 지도사 시험에서 이것만 보면 됩니다. 다만 혹시나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제가 여러분 경영 지도사 시험이 경영학에서 시험 파트가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인사고요. 두 번째가 조직 행동론이 있습니다. 조직 행동론. 이게 우리 경영 조직론에서는 OB에 해당돼요. 이게 OB에 해당돼요. 그래서 제가 이 2개는 전부 다 답을 다 달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합니다. 근데 딱 하나 뭐냐? 노사 관계론이 있어요. 근데 이 노사 관계론은 얼핏 봤을 때는 우리 경영학에 있는 노사 관계론과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한 70%가 노동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거는 어떻게 다 노동법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떻게 답을 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막판에 시간이 된다면 노사 관계론에 있는 문제를 빠르게 풀지 말고 그냥 이거는 노동법의 어떤 거, 이건 어디 이런 것들만 한번 쭉 훑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자, 노사 관계론에 관련된 문제가 2년 전에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4, 5년 전에도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나왔어요. 이 파트에서. 예,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아까 전에 기출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몇 페이지냐면 기출 문제 파트별 보면 28회 노무사 보면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전체 전도를 보면 28회 노무사 시험에 노사 관계 유지 관리에 딱 가면 뭐가 있습니까? 단체 협약이 있죠. 이게 여러분들 단체 협약의 기능 3가지 쓰라는 그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경영 지도사 시험 여기에 5년 전에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로. 예, 똑같은 문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때 한번 풀어봤으면 그냥 무조건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단체 협약에 관련된 문제가 뭐였냐면 모두가 불이탈하고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자, 없는 친구들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괜히 부담 가지지 말고, 다만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요게 17회부터 한 30 몇 회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되면 한 14개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풀지 말고 그냥 딱 보고 눈으로 보고 이거는 뭔가 알겠다. 그럼 패스 하면 한 몇 시간이면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한 번은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알겠죠? 정말 우리는 요만큼의 뭔가도 다 해서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하나씩 다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경영지도사 인사기출 문제에서 문제 1번의 직무특성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직무특성 모형을 설명하고 핵심 직무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논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핵심 직무 차원이라는 건 기능의 다양성과 과업의 정체성과 과업의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을 말합니다. 그럼 이 5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냐? 한 장 넘겨서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자, 여기에서는 딱 3번만 보시면 됩니다. 딱 3번만 보면 돼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핵심 직무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과업의 다양성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과업의 정체성을 좀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예, 그건데 첫 번째 작업 결합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봐봐요. 첫 번째 줄. 세분화되어 존재하는 작업이나 과업을 새롭고 더 큰 단위의 일로 결합시켜야 한다. 거기 줄을 하나 꺼놓죠. 여러분들 이거는 과업의 다양성과
과업의 다양성과 과업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 그 다음 자율성 피드백 중에 어디에 관련된 걸까요? 물론 이건 답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에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기능의 다양성, 과업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업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덩어리를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때요? 다양해지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과업의 다양성, 기능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도 보면요. 2번도 보면 총괄적 과업을 설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과업이 아닌 전체를, 거기 첫 번째 줄에 전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과업을 설계해야 한다. 그쵸? 그 뒤쪽에 그냥 읽어볼게요. 그럼으로써 직무 수행자의 소속감이나 주인의식을 증가시켜 자신의 직무가 의미 있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걸까요? 뭐와 뭐에? 그렇죠. 과업의 정체성과 과업의 중요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 3번 보면 고객과의 관계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 줄을 끄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작업 수행자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게 된다. 요거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요거는 여러분 고객을 직접 만나서 고객한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기능의 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요. 직무를 수직적으로 확대되어 있죠.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줄에 가운데 보시면 종업원에게 관리층의 권한을 위임,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자율성을 높이게 된다. 이건 뭐 딱 봐도 뭡니까? 자율성. 자율성. 그 다음 다섯 번째 피드백 경로 개발.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줄 거기 앞에 보시면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 당연히 뭐죠? 피드백.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하냐? 아니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강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드려야 돼요. 그래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연기 때 뼈대를 세웠고요. 1기 때 거기다 살을 붙였고요. 그 다음 2기 때 그 살을 조금 더 윤곽을 드러낼 수 있게 주물럭거렸어요. 그러면 이제 3기 때는 뭐 하냐? 거기에 굉장한 디테일을 더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되게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작은 부분도 이제는 다 커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구멍이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하는 것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3기 때 나눠드리는 모든 자료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시험 치기 한 달 전쯤에 역시나 가볍게 몇 번 읽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형성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나온다면 굉장히 고득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알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 쭉 넘겨서 어디를 볼 거냐? 자, 아까 전에 5번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사내 공모 제도. 자, 사내 공모제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사내 공모제도의 도입 목적 정도만 혹시나 여러분들 기본서 같은 데다가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다 뭐 굳이 둘 필요 없이 그 정도만 옮겨 두시면 되는데, 자, 볼게요. 첫 번째 2번에 보시면요. 사내 공모제도 도입의 목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볼게요. 자, 1번 뭐냐? 사내 공모제도의 도입 목적은, 자, 동그라미 1번, 사내 기존의 서열을 무시하고 의욕 있는 인재를 발굴. 여러분 과거에는 어떤 자리가 공석이 되면 어떻게 채웠습니까? 연차별로 채웠어요. 그런데 오늘날 환경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장유유서처럼 연차별로 채웠다가는 그런 빠르게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차, 연공과 관련 없이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을 뽑겠다. 그게 첫 번째 사내 공모제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자, 두 번째 목적이, 자, 2번. 또한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한 종업원을 선별하여 해당 종업원의 능력에 적합한 자리에 배치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 적재, 적소, 배치, 실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이것 말고도 다른 이제 교수님들 책에 보면 막 3개, 4개, 5가지 막 많은데 그냥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 딱 2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도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도 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자, 어딜 펴냐? 경영 지도사 인사 노무관리 기출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직무 중심 인사 시스템과 도입을 위한 운영 전략, 여기를 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하면 얼추 마무리되지 않을까.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요. 여러분, 오늘 자료가 많아서 절대 빠지지 않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없는 친구들은 가지고 오세요. 그 뭐냐면, 지금 뭐 할 거냐면, 직무 중심 인사 시스템과 도입을 위한 운영 전략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겁니다.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갖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인 태업과 파업을 비교하시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들고 오세요. 요건 꼭 들고 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3기 때는 궁금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질문하세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궁금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질문하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제가 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결해야 또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나와서 질문하기 어려우면 카페에다 올려도 되고 아니면 손을 이렇게 하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예. 나오기 좀 그러면 요렇게 들고 계세요. 그럼 제가 질문이 있구나. 예, 그래서 갈게요. 예, 갈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 중심 인사 시스템과 운영 전략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측면에서 직무 중심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핵심 포인트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직무 중심 인사 시스템. 자, 첫 번째 줄 끝에 직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기반하여 인사 관리의 여러 기능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인사 관리 방식을 직무 중심 인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에 기반해서? 직무에 기반해서. 자, 그러면 직무 중심 인사 시스템에 가장 대전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뭘까요? 직무 관리. 그렇죠. 직무 분석, 직무 평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무 관리가 가장 대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무 관리가 2번에 있죠. 첫 번째 줄. 직무 중심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직무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외우는 게 아닙니다. 딱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확보 측면에서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선발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사람을 선발해야 되죠? 정답. 직무 요건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직무 요건과 상관없이 그냥 사람을 선발했다가 그 선발한 사람을 갖다가 배치하는 식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선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직무 요건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아예 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 장 넘겨보시면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그 맨 위에 있죠. 직무 분석을 통해 각각의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능, 지식, 능력을 바탕으로 이에 적합한 인력을 모집 선발해야 된다. 그렇죠. 이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러분들 교육 훈련 관리, 개발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무 중심으로 하면 당연히 뭘 하면 됩니까? 직무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관련된 것들을 그렇죠 하면 됩니다. 직무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대한 거를 교육 훈련시키면 돼요. 그래서 딱 한마디 적혀 있죠. 거기 보면 첫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개발에 해당 직무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신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분량을 채우자면 이제 그 밑에 그런 해당 직무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요건들이 역량들이 직무 역량, 기능 역량, 공통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5번에 평가.
평가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각의 직무에서 요구되는 퍼포먼스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목표로 딱 정해놓고 그걸 했냐 안 했냐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평가는 사전에 정해진 규칙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다. 보상은 가장 쉽네요. 뭡니까? 직무급.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직무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에서 대표적인 보상 방법이 바로 직무급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적혀 있긴 하지만 핵심은 제가 줄 거놓은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딱딱딱 쓸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요거 됐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저성과자 관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깜빡하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문제 아까 2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오늘 그 시험 문제 2번요. 네, 문제 2번. 그게 여러분들 딸린 문제로 3개가 있었잖아. 그쵸?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가 있었죠. 자,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문제 2번에 문일, 문이, 문3을 연결해서 써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각각의 문항별로 따로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지금 얼핏 봤을 때 이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럼 이걸 한 페이지에 쭉 문제를 연결해 써야겠다. 아닙니다. 그거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자, 대표적으로 가장 이런 문제 비슷한 게 나와서 실제로 한 줄에 쭉 쓴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문제가 경영 조직론 시험에 나왔어요. 그게 쓰레기통 모형이란 게 나왔는데 그때 쓰레기통 모형에서 문제를 세부 문항으로 1번, 2번, 3번, 4번을 줬는데 그게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전체 그 답을 쓸 때 이렇게 쭉 써야 된다면 거기에서 한 문단씩을 이렇게 끊어서 서술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쭉 적은 친구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개별적으로 한 개씩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들어갔을 때도 만약에 문제 2번이었다면 거기에서 문 1에 대해서 쭉 적고 그 다음 이걸 끝내고 문제 2번에 대해서 쭉 적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이어서 적는 게 아닙니다. 그건 출제자의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출제자가 애시당초에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쓰라고 했으면 애초부터 그런 문제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문제를 낸 데에는 나름 이 단락별로 무언가를 보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낸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알겠죠? 이거는 무조건 그 단락별로 그 물어본 문제를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전에 어떤 친구가 BSC랑 MBO가 뭔가 비슷한 형태로 나오니까 그래서 연결해서 쓰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썼다는 거예요. 왜? MBO에 여러분들 맨 뒤쪽에 보면 MBO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요건 중에 BSC를 같이 뭐 병행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MBO를 쓰고 BSC를 쓰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따로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거 하나만 체크하도록 하고 자, 저성과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성과자. 자,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저성과자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 방법, 그리고 저성과자 관리에 있어서 장애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서설에 보면요. 그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자, 그래프를 보면 역량이 높냐, 낮냐. 그 다음 그 사람의 퍼포먼스가 높냐, 낮냐. 자, 여러분들 성과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현재적 평가일까요? 미래적 평가일까요? 현재적 평가. 그 다음 역량은 당연히 뭡니까? 그렇죠. 미래적 평가입니다. 그럼 결국 A급 인재는 뭐냐? 퍼포먼스도 좋고 그 다음에 역량도 좋은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A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과나 역량 중에 하나만 높은 사람을 B 플레이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기업에서는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보통 A 플레이어가 한 15%, 그 다음 B 플레이어가 한 70%,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 낮아요. 다 낮아요. C 플레이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월급 루팡이라고 하죠. 그렇죠. 저성과자가 아니라 그냥 월급 루팡이죠. 네, 이런 사람들. 제가 옛날에 삼성에서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C 플레이어. 그렇죠. 회사 다니기 가장 편한 사람이에요. 가장 편한 사람. 자, 어쨌든 C 플레이어. 그럼 여러분들 거기 C 플레이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에 저성과자라고 적어 놓죠. 자, 저성과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역시나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성과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기본서에서 설명하지 않아서 그래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보면 그 밑에 보면 첫 번째 A 플레이어 되어 있죠. A 플레이어는 뭐냐? 바로 밑에 핵심 인재를 말한다.
그 다음 B 플레이어는 그 밑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에 기반이 되는 집단. 그래서 보통 회사의 절대 다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C 플레이어는요, 바로 밑에 업무 성과와 역량이 기대 수준 이하로 낮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집단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저성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하냐? 바로 C 플레이어. 그러니까 저성과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성과자의 관리의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자, 관리 왜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의 노동의 유연성이 굉장히 경직적이게 유연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직적입니다. 그걸 지금 풀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C 플레이어라는 사람이 당연히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내보내. 그럼 이 사람들도 어떻게든 성과의 창출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바꿔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부정적 파급 효과 확산 방지가 되겠습니다. 부정적 파급 효과 확산 방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감정의 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TV에 자주 나오는 아이돌들, 그런 아이돌들이 우리가 이제 그 친구들을 자주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 하고 나서 좀 가끔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겪는 경험 중에 굉장히 좀 신기한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학원에서 수업하러 올라오거든요. 개강날에. 그러면 갑자기 어떤 학생이 안녕하세요 이러네요. 되게 밝게. 그래서 저도 밝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해요. 그럼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 저 모르세요? 라고 해요. 그럼 제가 예? 내가 혹시 아는 애를 뭐 지금 모르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 모르시겠다. 제가 인터넷에서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제 모습을 계속 보다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저를 보니까 그 친구는 내적 친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친하게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처음 보죠, 사실은. 그래서 제 말이 뭐냐면, 아이돌이라는 친구들을 평상시에 자주 보다 보니까 그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적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뭔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거나 혹은 그들이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들의 뭘 같이 느끼냐? 감정의 전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C 플레이어가 많은 거의 문제점이 뭐냐? 바로 이 감정의 전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뭔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의 이런 태만한 현상이 다른 긍정적인 사람들한테도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그게 부정적 파급 효과의 확산 방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세 번째는 그냥 읽어보시고, 네 번째 보시면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고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상 성장도 어때요? 거의 저성장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 플레이어를 어떻게든 내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보낼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말이 어디 있냐면요, 봐봐. 여러분들 그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세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상시 고용 인원을 최소화시키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상시 인원을 최소화하는데도 불구하고 C 플레이어가 있다, 저성과자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이 친구를 성과내게 만들어야겠죠. 자, 그 다음 제가 말한 마지막이 나옵니다.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2번의 내용과 5번의 내용이 굉장히 일치하는데요. 5번의 내용 보면 심리학적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 한편 한 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주변 동료들에게 전염되기 쉬운데 이를 감정의 전염 내지 전이 효과라고 한다. 오케이. 요런 5가지 이유로 저성과자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중에 한 2-3가지 정도만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2-3가지 정도만. 자, 그러면 저성과자, 그 다음 저성과자 관리의 필요성까지 봤다면 세 번째 뭘 봐야 되냐? 저성과자 관리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저성과자 관리법. 여러분들 봐봐요. 저성과자 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저성과자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자르는 게 최고예요. 자르는 게 최고야. 그렇죠? 그냥 내보내는 거야.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그거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성과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과를 내게끔 교육훈련 시켜야겠죠. 그래서 봐봐요. 저성과자 관리법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다? 내보내는 거. 하나는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 2가지 중에 근본적 해결법은 뭐가 된다? 그렇죠. 교육시키는 겁니다. 저도 자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본서에 그런 말을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뭡니까? 교육훈련으로 그렇게 적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저성과자 관리 방법에 보면요. 첫 번째 줄. 저성과자 관리 방법은 크게 역량개발 접근법과 퇴출 접근법이다. 딱 봐도 알겠죠? 역량개발 접근법이 뭡니까? 교육 훈련을 하는 거. 그다음 퇴출은 뭡니까? 해고시키는 거. 그렇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적합하냐? 그 문단의 맨 밑에 보시면 저성과자 관리는 우선적으로 역량개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1번에 퇴출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제너럴 일렉트로닉에 있는 잭 윌치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가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상위 20%에게는 뭘 하냐? 상을 주고요. 그 다음 중간치기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그냥 뭐 관련된 보상을 하거나 승진이나 이런 걸 주고 하위 10%를 어떻게 하냐?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퇴출 접근법. 자,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고 그 밑에 가장 중요한 역량개발 접근법으로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경력 개선 프로그램. 자, 거기 보면 가운데에 저성과자에게 적합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역량 개발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주로 70%한테 맞춰져 있었다면 하위 10%나 하위 15%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맞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요거. 그다음 중요한 게 요거 2번입니다. 2번이 뭐라고 적혀 있냐? 고용 조건의 변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요. 두 번째 에 보면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직급 및 보상 체계를 별도로 구성한다. 여러분 한번 봐봐요. 다시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직급 및 보상 체계를 별도로 구성한대요. 여러분들 봐봐. 저성과자에게는 당연히 보상이 어떻게 갈까요? 거의 안 갈 겁니다. 그렇죠? 성과급이 나온다 그래도 그 성과급을 저성과자들한테 갈까요? 안 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저성과자가 봐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봐봐.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표준과업의 100%가 여기라고 해볼게요. 100%가. 그러면 저성과자, 자,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항상 표준과업 이상을 달성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성과자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기에서 과업 달성도가 굉장히 떨어지겠다. 여기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이거 뭐라고 설명했냐면 봐봐. 요렇게 해가지고 요 하나를 고임금, 요 하나를 저임금 하는 거 뭡니까? 그렇죠. 뭡니까? 테일러식. 테일러식. 맞죠? 맞죠? 아닌가? 맞죠? 테일러식 아닌가? 예? 맞지? 내가 왜 자꾸 아닌 줄 표정을 지으세요? 테일러식 맞잖아. 그렇죠? 그 다음 봐봐.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테일러식의 문제점이 뭐라 그랬냐면 일반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 봐. 이거랑 연결시킬 수 있어. 여기서 따지면 이들이 누구냐? B 플레이어예요. 그러니까 B 플레이어, 절대 다수의 70%는 여기 해당돼서 얘네들은 혜택을 볼 수 있어. 근데 저성과자 C 플레이어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까지 못 가는 거야. 왜? 애초부터 능력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여기를 한 번 더 잘라야 된다 그랬죠? 그쵸? 요게 뭡니까? 그렇죠. 메리크씨. 그렇죠.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 만약에 여기서 A 플레이어는 여기 있을 거야. 그럼 이들에게도 그걸 하려면 어떻게 여기를 한 번 더 잘라야겠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리틀씨.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 적어 놓읍시다. 거기 보면 고용조건 변화 방식에서 두 번째 줄에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직급 및 보상 체계를 별도로 구성이라고 적어 놓어 있는데 그 위쪽에다가 메리크식이라고 적어 놓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고득점 포인트가 되겠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면. 됐습니다. 요 정도 보도록 하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저성과자 관리의 장애 요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성과자 관리를 위한 제형 같은 경우는 쉬우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거기 넘겨보시면 4번에 낙인 효과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낙인 효과 뭔지 알죠?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낙인 찍히는 겁니다. 그럼 봐봐. 저성과자 관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성과자 관리에 일단 저성과자를 관리를 하려면 고성과자, 중성과자, 저성과자를 분류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저성과자가 분류될 거야. 그쵸? 그럼 저성과자가 분류가 되고 나면 이 사람을 저성과자라고 일단 첫 번째 분류를 했잖아. 그쵸? 그럼 이 사람을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해서 어떻게든 신장을 시키려고 해.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첫 번째 저성과자라고 딱 한 번 분류가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을 뭘로 볼까요? 그렇죠. 저성과자. 그래서 낙인 효과가 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네, 이게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라서 그래서 낙인 효과도 하나 체크해 놓도록 하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저성과자 관리를 위한 제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평가 시스템의 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잘 봅시다. 자, 여러분들 저성과자라고 분류를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 사람 중에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을 저성과자라고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평가 시스템이 과연 올바른 평가 시스템이냐?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어떤 시스템에서는 이 사람이 고성과자였는데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 사람을 뭐로 분류했냐? 저성과자로 분류한 거야. 그럼 실제로 정말 저성과자인 거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사평가 시스템이 사실 뭐라 그러죠? 맨날 그러죠? 예, 미비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저성과자 관리가 효과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여기에다가 하나 체크해 놓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평가 시스템 개선의 가장 중요한 말이 올바른 평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요거 됐습니다. 요 정도 저성과 관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넘겨보시면 직무 공유제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올칠 때는요. 직무 공유제 이 프린트랑 그 다음에 또 하나 프린트 제가 드린 거 있죠. 그 뭡니까? 근로자 측 행위, 쟁의행위인 태업과 그 다음에 파업을 비교해서 설명하라는 거 있잖아요. 요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매 회차 이제 제가 여러분들 평상시에 유인물을 거의 안 나눠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3기 때는 매 회차 유인물이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 세트로 모아놓으세요. 3기 거만. 알겠죠? 3기 거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오늘 시험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날 고생 많으셨고 우리 경영조직로 하는 친구들은 이따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